당신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좋은 아침 동행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실리콘밸리에서 전하는 세노세 라이브.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뉴스와 한인사회 소식, 사람 사는 세상,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세노세 라이브.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도움과 응원이 되는데요.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산호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미국인데요. 더욱 걱정스러운 건 최근 들어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CNN 등 주요 매체에서는 미국 소아과학회 AAP를 인용, 지난 한 주간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중 22%가 어린이였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5명 중 1명 이상이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조사가 이뤄진 한 주간 동안 어린이 확진자는 총 13만 3,022명으로 평상시보다 2,000명이나 더 많게 나온 것인데요. 이를 두고 미 소아과학회는 극도로 많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수치는 지난 9월 이후 미국 내 어린이 감염 접수가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는 건데요. 어른들과 비교할 때 입원 비율이나 그 사망률은 낮다고 하지만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어린이가 974명, 약 1,000여 명에 달하면서 결코 적지 않은 어린이들의 희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기준 미국 내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9천 명을 넘어섰다는데요. 이번 겨울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 미국 내 아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건강 무사히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초기 당시 코로나 대응 방식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뉴욕주와 뉴욕시였는데요. 이번에도 뉴욕시가 미국 내 다른 지역 행정부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선 코로나 대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넘어 일반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시킨 것인데요. 어제 MSNBC에서는 뉴욕시 빌 더블라지오 시장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는데 더블라지오 시장 12월 27일부터 뉴욕시 내 모든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지닌 전파력, 또 추운 날씨, 연말 휴가철 모임 등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부정적일 수 있기 쉬운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뉴욕시의 결정인데요.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도 식당이나 공연장 등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더블라지오 시장은 밝혔습니다. 사실 뉴욕시는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인 곳입니다. 뉴욕 성인의 90%가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계절적 요인, 도시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뉴욕의 인구가 거의 1,000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는 그 특성상 뉴욕시의 이번 방안, 일리 있는 조치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편에선 민간 영역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며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들의 백신 의무화를 명령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의 중단명령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을 보더라도 뉴욕시의 이번 결정 만만치 않은 저항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맘 같아서는요, 강제로 맞기 전에 좀 알아서들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네요. 팬데믹 관련 소식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파이자와 머크사가 개발한 코로나용 먹는 치료제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사용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미국에선 승인만 남은 상태라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나라별로 치료제 공급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 선진국들은 곧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의 경우 치료제 사용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후진국의 경우
치료제 제조 및 공급망 구축이 어렵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파이자에서는 자사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내년 말까지 8천만회 분량 제조가 가능하고 머크사의 몰누피라피의 경우 3천만회 분량이 제공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 경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치료 횟수당 우리 돈으로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넘어서는 비용을 국가 재정이 충당할 수 있는 나라, 후진국으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어려운 국가를 돕고자 AC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9월까지 4조 2천억 원을 모금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약 420억 원가량이 모아졌다고 하네요. 백신보다 훨씬 효과를 보인다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우리 손안에 들어오기 직전이지만 나라별 공급 불균형 문제, 백신 공급 불균형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백신, 치료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취약 국가들의 어려움, 좀 안타깝지만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최근 들어 점점 사이가 좀 뒤틀리고 있습니다. 어제 CNN과 USA 투데이 등에서는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디플로매틱 보이콧, 그러니까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미 행정부 소식을 밝혔습니다. 실컷 준비한 남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객이 대놓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중국이 정색하며 반격을 경고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중국 신장지구에서 빚어진 인권유린과 범죄 행위에 대한 미국 내 입장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지난달 중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대면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고 서로 오랜 친구라는 말까지 해가며 선의의 경쟁, 향후 기후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보이콧 결정으로 양국 분위기는 다시 21세기 냉전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대서양 바다에 인접한 적도기니에 중국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국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외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 행정부의 보이콧 사태, 거기에 최근 대만을 두고 벌여온 양국 간 힘겨루기 등 미국과 중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의 어깨 싸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조심스레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 1위 업체 일본 메이커인 토요타인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다소 느린 걸음이라 여겨졌었는데 미국에 첫 배터리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 내 매체들에 따르면 토요타는 미 동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랜돌프 카운티에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첫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2025년부터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 공장을 통해 연간 80만 개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추후 120만 개 수준으로 확대시킬 것이라고 또한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토요타 공장 유치를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랜돌프 카운티에는 175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데요. 반대로 이번 토요타 공장 유치를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와 랜돌프 카운티 당국은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토요타 측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사업 분야, 최근에 루시드, 리비안에 이어 전통적 내연기관의 강자들 또한 뛰어드는 형국인데 과연 기존 업계의 영광이 이어질지 아니면 테슬라가 왕자에 앉을지 전기자동차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 각 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좀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요. 이 와중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의 공급 대란 대응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CNBC에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화물용 선박과 항공기를 직접 빌리고 자체 컨테이너를 제작해 운송하고 있는 아마존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임대한 화물선은 입항대기 중인 배들로 가득한 LA 롱비치 항만 대신 다른 항구를 통해 물건을 운송하고 있고, 현재 LA 앞바다에 대기 중인 화물선이 79척에 달하고 최대 45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매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운송에 대한 투자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 72조 원을 운송 비용에 할애한 아마존은 아예 화물 컨테이너까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내 컨테이너 부족으로 컨테이너 하나당 2,000불 정도였던 것이 요즘엔 $20,000까지 치솟으며 컨테이너와 아마겟돈의 합성어인 컨테이너겟돈이란 말까지 등장하는 상황인데, 지난 2년 새 아마존이 만들어낸 컨테이너는 많게는 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물건을 하역한 후에 다시 생산지인 아시아로 보내지지 않고요. 미국 내에서 소비가 되면서 미국 내 철도망 등에서 다시 쓰인다고 하는데, 물류 공급 대란을 극복하는 아마존의 아이디어, 대단하네요. 미국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의원으로 활동해온 데빈 누네스 캘리포니아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미국 내 매체들이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미 하원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누네스 의원,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갈 곳이 정해진 상태로 의원직을 버렸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소유한 미디어 그룹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인데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내정되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누네스 의원, 당연히 친 트럼프계 인물로 내년 1월부터 CEO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편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부분은요, 현직 의원의 합류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방향입니다. 누네스 의원에 대해 데빈은 파이터이자 리더라며 지켜세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미디어 그룹 설립 목적은 다름 아닌 기존 매체들과의 싸움, 트럼프 진영의 연대, 자신을 비판했던 진보 매체들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내 대표적인 공화당 지역, 샌 조아킨 밸리 지역구를 대표했던 누네스 의원의 트럼프 미디어 합류, 벌써부터 다음 대선을 향한 트럼프의 걸음이 분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울려 퍼질 우리의 선율, 아리랑 관련 뉴스입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7일인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한국의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요, 한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댄서, 거리예술인 그래피티, 스케이트보드 선수 등 외국인 모델이 등장해 자신만의 리듬으로 아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엔딩에서는요, 내 안의 리듬이 바로 아리랑, The rhythm inside you, we call that 아리랑 이라는 메시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한복, 한식, 한옥, 한글에 대한 홍보 영상에 이어 5번째 해외 홍보 영상이라는데, 최근에 LA에서 있었던 BTS 공연, 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선전과 함께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 광장에 울려 퍼질 아리랑 선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좀 차가워진 겨울, 또 온통 코비드 이야기들 뿐이지만 우선은 감기부터 좀 조심하시고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이민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로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분들, 또 유학생들, 또 주재원과 그 가족분들, 또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앵커 제이와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2021년 12월 7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